이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그 당시 만들었어요. 그 시스템이 무력화됐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일 수 있는 바다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북유럽으로 해서 오는 방법, 아니면 우리 동해를 통해서 내려오는 방법. 원유를 생산하면 송유관으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연히 한국이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가 한국산 배인 것 같긴 합니다.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를 중국이 사들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몇 달이 더 가다 보면 그마저도 불가능해질 때 진짜 큰 위기가 올 수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생션랩의 조의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예. 관심이 많으시죠? 예, 생션랩이 하는 역할,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뭐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한 뭐 전문 컨설팅 업체, 그리고 네. 컴퓨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뭐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어떤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군사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을 판별해서 뭐 기업과 개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컨설팅 해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이란에서 석유를 싣고 나오는 유조선으로부터 네. 우리 한국의 누군가가 그 석유를 살 수 있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국이 막아 세울 가능성은 높죠. 왜냐하면 한국이 이란에서 오는 배를 막는다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란에서 오는 원유나 이런 걸 사지 않는 거는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하면 우리나라는 예. 제재 안 해요? 우리는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사실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 그렇군요. 우리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대신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면 우리가, 미국이 이걸 산 우리나라 사람에게,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럼 너는 앞으로 영원히 달러 거래를 못하게 만들게 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 영영 달러 거래를 못한다는 말은 모든 수출입을 못하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당연히 뭐 가장 큰 거는 미국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유럽의 영국이나 이런 나라도 당연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럽은 저번에 이란 트럼프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네. 유럽은 우리는 이 핵 합의 파기한 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란과 계속 거래하겠다고, 이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그 당시 만들었어요. 예. 근데 딱 한 달에 한 건인가 해보고 그 시스템이 무력화됐습니다. 네. 이 유럽의 기업들도 전혀 따르지 않은 거예요. 유럽의 법은 할 수 있지만 유럽의 기업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유럽 기업들이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될 걸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아무도 왜냐하면 전 세계는 기름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기름의 기반이 되는 달러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달러 없이는 기업들이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예. 거요. 네. 달러 없이는 그 기업들이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란 석유를 제재하지는 않지만 눈치 보느라고 안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럼요. 샀다가 잘못하면 그냥 그 기업이 사라지니까요. 그렇군요. 그 기업이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그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그 걸프만 국가들과의 사이에 예. 있는 해협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유조선은 지금 어떤 유조선들입니까? 지금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얘기는요. 위안화로 결제하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잘 봐야 됩니다. 네. 왜 위안화로 결제하면, 중국으로 가는 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안화로 결제하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이란이 말을 했어요. 네. 그 말은 한국이 사는 원유라도, 네. 일본이 사는 원유라도, 미국이 사는 원유라도 니들이 달러가 아니고 위안화로 결제하면 우리가 통과시켜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되게 큰 함의가 있는데요. 이란이 정확하게 미국의 약점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 니들이 페트로달러로 달러가 세계의 지배자가 됐지. 그걸로 우리를 제재하고 괴롭혔지. 그러면 우리는 위안화를 도울 거야. 그러면 위안화가 니들의 대체 통화가 되면 우리는 니들 손에게서 벗어나갈 수 있어. 물론 아주 작은 움직임입니다만 이란이 그런 모습을 이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중국 배를만 통과시켜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란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면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란 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자기들은 이제 위안화로 결제했다고 하고 지금 미국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이란 배 나오는 거를 뭐 납포해버린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그렇지 않고 사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뭐 완벽하게 정상은 아니지만 꽤 건실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뭐 계속 나오거든요. 이유는 뭐냐? 미국 입장에서도 그것까지 막아가지고 세계 안 그래도 원유 시장 불안한데 그 부분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 미국이 그것 때문에 그 석유 불안정 때문에 러시아 제재까지 해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못 사게 하더니 이제 예. 괜찮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인도에 관세 50% 매겼었습니다. 네. 러시아산 석유 산다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괜찮아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그걸 또 잘 봐야 되는데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실은 거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것만 괜찮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는요 지금 워낙 중동에 석유가 많이 있으니까 네. 나오지 못한 석유가 많으니까 그거를 채워줄 탱커들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하면 네. 이제 석유 못 퍼내면 그 석유가 굳고 하면 다시 유전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탱커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가 있는 거 빨리 비우고 그쪽으로 가. 그래서 싫어라는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제재 해제를 해줘서 러시아가 아주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미국이 유가를 폭등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생산량을 유지시키는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국적의 유조선도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잡혀 있어요? 뭐 한국으로 오는 배들이 한 20몇 척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 20몇 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와야 하는지가 이제 관건이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계속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뭐 호위 작전에 참여하라라고 네. 압박하는 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자기들 그러니까 위안화로 결제하는 유조선은 통과시켜주고 네. 근데 그렇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뭐 그 잘은 모르겠죠. 뭐 자기들한테 뭔가를 서류를 제출하고 네. 한다면 뭐 할 것 같은데 일단 이란의 약간 프로파간다도 굉장히 섞여 있는 그런 네. 발언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힘은 뭐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달러의 힘이 가장 네. 크니까요. 그 달러의 힘에 도전한다라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나라 배들은 지금 잡혀 있는 유조선들이 많은 거죠. 그게? 그러면 수백 척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뭐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배들이 나오지 못해서 사실 거기서 이제 걸프국에서나 생산되는 원유들의 이제 저장소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마치 우리 코로나 때 그 네. 유조선들이 바다에 둥둥 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배들을 빨리 빼주고 새로운 게 가서 이제 거기다 채워 넣고 해야 원유 생산량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몇 달이 더 가다 보면 그마저도 불가능해질 때 진짜 큰 위기가 올 수 있겠죠. 석유 시장에 다시 이제 원유 생산량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왜냐면 유전이라는 게 계속 퍼올리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아스팔트처럼 굳는 현상이 있어서 다시 막힐 구멍이 수 막히는군요. 예, 다시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뚫어도 그만큼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란이 잘 노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구조적인 고유가가 막 과거보다는 좀 높아지겠지만 그게 해결될 때까지 네. 또 유가가 또 요동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경제적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이란은 자기들 배는 계속 나가면 유가가 높을수록 자기들은 좋다는 얘기네요. 뭐 그 대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란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기에 이란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자신들의 원유를 계속 실어 나를 수 있다면 가장 뭐 수혜를 입는 데는 당연히 러시아겠고요. 네. 그리고 뭐 이란도 뭐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을 또 역설적으로 그걸 가지고 또 바탕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는 배들이 위치 식별 장치를 끄고 나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원래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요, 오래된 유조선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죠. 네. 그 유조선을 통해서 원유를 수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 선단을 쓰는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서방에서
잘 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퇴역한 노후 유조선을 사들여서 자신들이 몰래 운영해 온 거고요. 또 제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림자 선단을 쓴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를 중국이 사들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공식 통계에는 이란으로 사들이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사들이는 게. 그렇습니까? 예. 왜냐? 전부 다 말레이시아나 어디나 택가리를 해서 거기 내리면 거기서 말레이시아산으로 인도네시아산으로 어디산으로 바꿔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란산 석유인데 예. 중국이 수입하는 거는 예. 나중에 공식적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인도네시아산 이렇게 수입을 예. 하는 거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AIS라는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항해를 해서 내려주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선박간 환적이라고 하죠. 네. 그 선박간 환적을 통해서 그 공해상에서 서로 기름을 네. 교환한 다음에 다른 배가 간다든지 이런 북한 방식으로. 배들이 뭐 그렇게 한다는 그렇죠. 기사를 그건 사실은 봤습니다. 뭐 북한은 제재에서 보면 북한은 정말 아주 일부 중에 일부고요. 그런 걸 네. 실제로 하는 데는 뭐 러시아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많았죠. 이제 베네수엘라는 바뀌었지만 남은 나라라고 하면 러시아와 뭐 이란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중국으로 가던 배들이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끄고 운항하고 하는 게 뭐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끄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위치 식별 장치를 끄면 이 배가 이제 원래 그거는 이제 이 배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그걸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개된 정보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배들이 예. 저 배가 어떤 배가 내 주변에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끄고 움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항구에 몰래 들어가서 한 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러시아나 이란에 불법 환적을 할 때 위성 사진을 보통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이 위성 사진이 아니면 사실 이 배가 불법 환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드넓은 바다에서 네. 어디서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는데 위성 사진을 추적 장치를 끈 두 개의 배가 네. 가서 어디서 만나서 바다 이 망망대 어딘가에서 서로 연료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석유를 옮겨 싣고 움직인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없는 거예요. 그 위성이란 것도 늘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궤도를 따라서 돌고 돌면서 그 위치에 오는 게 뭐 하루에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성 사진으로 사진을 찍어서 배가 있는데 전자 신호는 없다. 예. 그러면 여기 유령 선단이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많고요. 사실은 뭐 유령 선단이란 게 전 세계에 몇 대가 있는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실제로 뭐 한 600대라고 하는 데도 있고 네. 우크라이나 정보국 같은 데서는 한 1,400대 정도의 배를 유령 선단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름까지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배들 중에서는 뭐 당연히 한국이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네. 한국산 배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하. 한 절반 정도가 한국산 배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배들이 이제 뭐 여러 항구를 다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명확하게 제재를 한 배들이 그 중에서는 한 100대, 2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배들은 약간 그레이 영역에 있고 언제든 해외 그 미국과 유럽 뭐 영국 이런 나라를 제재할 수 있는 후보 리스트에 있는 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뭐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에는 그거 안 들어옵니까? 한국이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뭐 다 운영을 하고 사실상 네. 그리고 그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서 이란과 과거 베네수엘라도 석유를 수출했었는데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러시아가 움직일 수 있는 바다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북유럽으로 해서 오는 방법 아니면 우리 동해를 통해서 내려오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네. 그러네. 그러면 유럽 선단이 어디를 가장 많이 지날까요? 당연히 북유럽으로 많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동해입니다. 우리 동해로 많이 지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유럽 EU나 어떤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에요. 그림자 선단을 좀 단속해 달라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만 한국은 우리가 그 그림자 선단을 단속할 법도 마땅치 않고 네. 우리는 또 뭐 러시아와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 그런 면도 강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은 문제가 되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 정세가 더 어지러워진다면 한국에도 좀
부담이 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럽도 그림자 선단을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포하고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림자 선단에 유럽에서 보니까 그 탐사보도 기자들이 찾아서 그림자 선단에 탄 선원들을 보니까 한 2명 정도는 바그너 용병이나 이런 군인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긴 그렇겠죠. 예, 당연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든 이게 물리적 충돌로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단순히 그냥 분쟁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총싸움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는 네. 그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굉장히 좀 군함이 가서 직접 정차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력을 쓰는 식으로 해서 그런 배들을 검문 검색을 하거든요. 그 카리브해에서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미국 선박에 예. 가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좀 한국도 지금은 좀 벗어나 있지만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한국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유령 선단이 그 그림자 선단이 많다는 건 뜻밖이네요. 예, 위험하지 그거는- 않습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배들이 한국을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간다고 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네. 근데 그 배들도 뭔가 해야 될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워낙 조선 강국이다 보니까 네. 그 배들이 고치고 하면 한국에 잠깐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꽤 많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뭐냐? 그림자 선단, 유령 선단은요 노후 선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험이 잘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러시아의 보험사가 뭐 보험을 적용해 준다든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일어나고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유럽의 보험사들이 러시아 유조선에 보험을 안 해준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러시아 원유의 판매 상한을 정하잖아요. 네. 뭐 40 몇 달러, 지금 46달러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제 유가를 가지고 6개월 평균 내고 뭐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할인해서 팔도록 만드는데 그게 왜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팔아야 된다고 러시아 그렇게 팔까요? 안 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이 그걸 지킬까요? 그렇게 만드는 게요. 그 이하로 팔지 않으면 그 배에 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험을 적용해 줄 수 있는 보험사들은요. 전 세계의 아주 큰 유럽과 미국의 보험사들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게 무슨 총칼을 들이대고 나라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으로 그 가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금융으로 그 가격을 조절하는데 지금 그림자 선단은 그거 맞추는 배들은 그래도 유럽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오는 배들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해주십시오. 우리 태안 앞바다에 있었던 것처럼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고 사고라고 하는 거는 기름 유출 사고, 예, 유출 사고나 충돌 사고나 어떤 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노후된 선박인데요. 예. 굉장히 노후된 선박들이라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뭐 그런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걸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 될 수도 아이고. 있고요. 그러면 그 비용은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 우리나라 바다로 그렇게 그림자 선단이 많이 다닌다는 거는 처음 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하긴. 생산하면 중국이 또 그걸 다 해가는데 송유관으로 그렇죠. 가지 중국이 다 않으면 인수를 하는 거니까. 예, 송유관으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러시아의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의 정유소들이 어디냐? 산동반도에 많습니다. 산동반도. 예. 티폿 무슨 예. 뭐 하는 데가 그런 그렇죠. 거죠. 예, 티폿 정유소라고 하죠. 티폿 정유소. 예, 그런 독립 조그만 정유사들이 네. 하는데 그게 산동반도에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럴 그런 수밖에 없는 거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중국은 송유관으로 러시아와 연결된 것도 있지만 유조선이 오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그림자 선단 문제는 그냥 뭐 유럽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것만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한국도 생각보다는 좀 뭐 우리의 생존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항공모함을 그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뭐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거기에 묶여 있는 이란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의 유조선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모를 보낸다는 겁니까?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해협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언론에 난 것들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그 해협의 폭이 가장 좁은 곳은 한 3k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수심이 얕아서 수심 깊은 데는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항공모함이 가가지고 지켜준다고 그 3km 되는 데인데 그게 뭐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성 사진을 제가 한번 보고 이건 못 지키겠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쪽에 그 지형이요. 네. 우리로 따지면 완전한 산악 지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뭐 이란이 거기에 기지를 만들어 놓고 어떤 군사 시설을 만들어 놓고 드론 같은 거를 뭐 숨어서 날리는 데는 네. 수없이 미군을 교란하면서 날릴 수 있는 그런 지형 조건이기 때문에요. 사실 뭐 유조선 하나 겁줘서 돌아가게 만드는데 드론 뭐 여러 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유조선들이 다 그런 안티 드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지킨다고 하지만 그 모든 이란의 그 비밀 기지 같은 걸 다 파괴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지켜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해변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백사장 같은 데가 아니고 다 그 험준한 산맥이군요. 험준한 산맥입니다. 그럼 지리산 같은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지역이라 안 되겠네.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뭐 유조선을 타격하고 그걸로 뭐 드론을 날리고 뭐 하는 거 있어서는 아무리 이란이 지금 많이 방공망이 없어지고 이란군이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미국이 말은 공언을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하르크 섬이라고 하는 데를 공중 폭격을 했더라고요. 군사 시설을.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석유 시설을 때린 건 아니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하고 석유 시설은 때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거는 뭐 유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뭐 사실은 이 하르크 섬에 대한 점령 시나리오는 처음에 뭐 전쟁이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시나리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란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거고 이란 석유 수출의 상징적인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점령을 하고 나면 이란을 압박하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거는 언제 발을 뺄 수 있는지에 대한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명분을 삼기에 어디가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르크 섬 같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군의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이란에 최대 타격을 줬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괜찮은 곳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하르크 섬은 어떤 곳인가요? 저도 그 지도를 보면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하르크 섬 주변이 정말 그 되게 짙은 파란색으로 바다가 깊어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심이 깊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지도를 보면서 그래서 이곳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섬 자체는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죠. 호르무즈 해협이 그 수심이 얕아서 통행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는 수심이 깊어서 큰 유조선들이 대기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가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곳을 점령하면 자신들이 이란에 큰 타격을 줬고 이란의 신정 체제에 어떤 치명상을 줬다라는 명분을 삼기에 뭐 좋은 곳으로 선택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란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지금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죽어서 정말 그 미궁이에요. 미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이란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뭐 바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도 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뭐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메네이가 죽기 전에 승계 서열을 4위까지 만들어 놨다고 하고 아무리 부패하고 그렇다고 해도 이 신정 체제가 1970년대 이후로 오랫동안 그리고 군사 정권과 결탁해서 사실상 군권의 힘으로 신정 체제가 유지되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지만 미국에 이긴다 혹은 뭐 전쟁을 계속해서 뭐 자신들이 유리하게 끌어간다
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네. 자신들이 패망하지 않는다면 네. 지속적으로 괴롭힐 만한 능력은 저는 계속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상황이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네. 여기서 이 상황에서 미국이 호르무즈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유가나 이런 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못 버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한다든지 해서 그만두면 이 사람들은 전략상 완벽하게 승리하는 거죠. 이란의 지금 목적은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겼다고 선언하고 알아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아마 이들의 전략일 건데요. 제 생각에 그 정도 능력은 아직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일단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겼어 하고 선언하고 다 철수를 하면 네. 그러면 이란은 그다음에 자기들도 이겼어 그냥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전쟁은 모두가 이겼다고 선언하고 끝날 전쟁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우리가 뭐 많이 잊고 있지만 1993년인가요? 사막의 폭풍 작전이 있었던 때를 네. 이라크 때로 돌아가 보면요. 그 걸프전 예, 걸프전 때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 그 미군이 바그다드까지도 진격해 들어갔는데 후세인을 남겨두고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남겨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을 미군은 항상 그렇게 현실적인 좀 선택을 하는데 베네수엘라도 봐도 네. 현 지도층을 택해서 남겨놓고 네. 후세인도 그때 그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라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내부적 판단으로 남겨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신들이 들어갈 수많은 군비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 남겨놓고 왔을 때 결국은 다시 제거하는데 10몇 년 후에 다시 전쟁을 하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약간 93년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정체제를 그 신정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지만 제 생각에 이대로 트럼프가 이 전쟁을 오래 끌고 가기 쉽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게 중간 선거도 뭐 곧 있지 예, 않습니까? 선거도 있고 트럼프가 자기 지지층한테 난 전쟁 안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네.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기엔 트럼프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신정체제가 남아있다면 지금은 93년에 이라크 같은 거고 그 93년의 이라크는 후세인이 살아남은 다음에 자신들에게 저항했던 어떤 쿠르드족 집단 학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항 세력을 씨를 말려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나면 이란도 신정체제가 남아있다면 네. 이란에 남아있는 개혁파들이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네요. 예. 그리고 한때나마 뭐 이란 공격 어쩌고 했던 그 이란 내의 쿠르드족도 네. 다시 또 탄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1993년의 상황을 좀 잘 보고 지금 뭐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빠진다. 그러면 이란도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미국을 물리쳤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예. 이스라엘도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예,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 능력이나 어떤 자신들을 공격할 능력을 없앴다라는 네. 취지로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하면 좀 곤혹스럽긴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전쟁을 뭐 저희가 그 속속들이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테러 국장이었던 최근에 그 켄트 국장이 그만두면서 한 그 네. 서한을 보면 네. 나는 당신을 계속 지지해 왔는데 왜 전쟁을 하느냐.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네. 라고 하면서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국의 이 대테러 국장은 트럼프는 이란의 위협이 임박한 위협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게 임박한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이고 그 정보를 만드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사표를 던집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로비스트들, 언론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 신정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 전쟁이 끝난다면 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 제가 신정체제라도요. 네. 여기서 살아남는다. 그리고 핵물질이 남아있다면 모든 것을 다해 핵 개발에 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핵 개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 물론 뭐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무슨 수를 써서든지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럼 이란은 북한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란은 더
다시 이란은 그래도 좀 열린 사회였는데 네. 점점 더 닫혀서 북한 같은 사회로 점점 변해가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저는 자신들의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더 불태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민중들은 이제 탄압당하는 거고. 일반 민중들은 당연히 탄압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한 인도주의적 위기에까지 몰릴 수 있죠.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게 된다면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제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경제 제재. 그리고 과거에 이라크 때도요. 의약품 제재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간단한 질병으로도 이라크 국민들이 많이 죽었었습니다. 아, 이라크에 대해서 의약품 제재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집권층들이 일으킨 전쟁이지만 네. 이대로 서로가 승리를 선언하는 상황으로 끝나게 되면 가장 패배자는 일반 민중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 지금도 많았지만 앞으로 더 센 경제 제재가 오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 생활은 힘든데 과거 같으면 뭐 시위도 하고 뭐도 했겠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나 이란 정권은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이제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겼다는 승리를 그 명분을 가지고 반대 세력을 미국의 앞잡이로 해서 숙청할 수 있는 그런 명분까지 얻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란의 일반 민중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렵고 앞으로 그 정말 일반인들의 삶이 어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북한처럼 변해가는 그런 그럼요. 과정, 그것의 시작. 예. 근데 그 하메네이, 그 모스타파 하메네이라고 하는 예. 새로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는 예. 그 사람은 공개석상에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신체가 손상됐다, 얼굴하고 뭐 네. 다리하고 많이 다쳤다, 그러고 하고 뭐 보도는 러시아에 있다라는 네. 러시아에서 뭐 회복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에 있다는 거를 아니다라는 보도를 뭐 강하게 그런 발언이 이란 정부에서 나오진 않은 걸 봐서 그건 아마도 NCND로 그냥 묻어두려고 하는 네. 그런 전략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란에서도 어떤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 서로에게 이제 그 연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하긴 다 숨어 다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모사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놀란 게 그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폭격으로 죽었을 때 그 사진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진이요? 그 하메네이가 죽은 사진을 이스라엘에서 확보해 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하메네이가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사진을 누가 찍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 핵심부 안에 핵심이 알라가 아니라 달러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알라가 아니라 달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걸 보면 이 이란의 신정 체제가 얼마나 무능했고 사실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스파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얼마나 그한 단면인데 뭐 예를 들자면 한국도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국정원에서 뭐 휴민트를 북한에 많이 심었을 때 김정일이 뭐 치약을 얼마 짜고 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국정원이 알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군요. 예.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만큼 그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정보망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란의 집권층이 그만큼 썩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 모스타파가 뭐 런던에 고급 아파트 2채를 갖고 있고 모스타파와 가까운 사람이 뭐 런던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 걸 보면요. 사실은 뭐 그 집권층들은 신정 체제로 해서 자신들이 뭐 숭고하다고 하지만 그 내부를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부패한 독재 정권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해외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대요. 그러니까요. 하메네이 그쪽 강군이. 예. 그러니까요. 심지어 제가 뭐 이거는 뭐 하메네이 쪽은 아닙니다만 마두로 관련해서 최근에 스위스에서 마두로 관련된 자산이라고 동결한 게 1조 2천억이 넘어갑니다. 와. 그게 이제 단순히 마두로 건은 아니고 이제 마두로와 관련된 사람, 그다음 마두로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는 어떤 베네수엘라의 뭐 기업이나 예. 기관의 자금들이겠지만 그 마두로 정도가 그러니까요. 뭐 그 사람들도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메네이나 뭐 어떤 이란 신정 체제의 상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부패는 아마도 그 정도 수준, 우리 일반의 네. 수준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도부가 지휘부가 다 그렇게 숨어 다녀야 되고 자기들끼리 서로 통신도 잘 안 되는 상태일 거고 그렇다면 예. 그들이 하는 드론 공격이라든가 그것도 뭐 각자 알아서 다 뿔뿔이 한다는 소리잖아요. 혁명수비대나 뭐 이란 군의 그런 기능들은 살아 있을 때고 자신들의 네. 교리가 있을 테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뭐 최근에 그 기사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휴전을 제안을 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 거부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믿어야 할까요? 뭐 지금 당장은 아마도 이란이 뭐 뒤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부했다라고 처음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라라고 뭐 말하고 배상금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 자신들의 허세거나 어떤 내부적 결속용이고 이란이 보면 항상 뭐 결정적인 순간에 협상을 했으니까 저는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상에서 여기서 협상을 해서 만약에 미국이 물러간다면 이란은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굉장한 근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신정 체제가 버틸 수 있다면 현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승리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더 승리한 곳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마도 뭐 이란의 신정 체제가 이란이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란의 신정 체제가 승리한 거죠. 예. 이란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패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국민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야 돼요. 이란 국민들은 지옥을 맞이하겠죠 이제. 이란 국민들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고 승리했다고 하면 이란 신정 체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런데 극적으로 무스타파까지 이제 제거가 되고 이란 신정 체제의 리더가 좀 개혁파로 바뀌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좀 다르겠죠.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란 신정 체제만이 승리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다시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뭐 한국 국적의 유조선도 있을 것이고 한국을 향하는 유조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뭐 비축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빨리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한국 해군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아주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고 며칠 전에는 안 온다고 하니까 다 필요 없다고 하고 나토에 너무 실망했다고 한국, 일본 안 와도 돼, 호주도 안 와도 돼. 본심 다 알았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나토 탈퇴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뭐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나 여지껏 봤는데 트럼프 저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다. 나토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전쟁도 아닌데 한국이 자기들이 시작한 전쟁이잖아요. 미국이 시작한 전쟁. 미국이 시작한 전쟁인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느냐. 뭐 들어가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호르무즈는 그냥 한국에 그냥 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유의 90%가 글로 통해서 오니까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곳입니다. 거기서 헬륨 가스도 또 오더라고요. 우리 반도체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전쟁과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갈라서 포장을 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만 해협 문제를 얘기할 때 하나의 중국은 우리가 존중을 하고 그런 그 중국의 외교적 입장은 존중하지만
대만의 문제는 대만 해협이나 대만 근처의 근해는 한국의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중요하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그와 같은 논리로 우리는 이 전쟁에 끼어들지는 않겠지만 이 해협은 우리의 이익에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시간을 끄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근데 전쟁이 그 유조선이 잡혀 있는 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전쟁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네. 길게 갈 수 없는 전쟁인 건 맞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견딜 수는 있다. 견디는 방향으로 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 맞춰주되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항상 매를 먼저 맞아주는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네, 그래서 근데 일본도 쭈삣거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네. 우리가 그거 따라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일본도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무역 협상할 때도 일본은 사실은 일본 따라하다가 좀 오히려 피를 버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부분에 좀 따라 맞춰 간다든지 거기보다 조금 일본이 배가 가면 한 일주일 늦게 간다든지. 이런 근데 방법을 이미 쓰는 게 우리나라 구축함이 가 있잖아요. 청해부대인가. 네,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거기 이제 안티 드론 시스템이나 이런 것 같은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가면 우리도 그냥 우리 배가 먼저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긴 그게 해적을 해적을 막아내는 막기 용도였던 위해 거죠. 그런 거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번에는 그 청해부대 정도로는 또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면서 시간을 좀 가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미 투자 같은 것도 미국이 그렇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위협하고 했지만 우리도 결국 우리 국회 절차 따라야 한다고 해서 일본이나 보다 늦게 했잖아요. 아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해군 함정을 파병을 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예. 근데 청해 부대를 보내는 거는 사실은 동의가 필요한 거는 아니겠죠. 그건 사실 유엔에서 하는 거잖아요. 청해 부대는 유엔이 제재를 하는 거입니까? 유엔에서 하는 거는 한국 유엔 안보리 결의나 이런 거는요. 네. 유엔 제재는 그냥 한국에서 그리고 유엔에서 뭘 한다 하면 그냥 한국 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근데 사실 청해 부대를 보내는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회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훨씬 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건 국제적 문제니까. 안보리 결정을 우리가 따르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의 요청이고 압력이니 참 그걸 따르기가 매우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국제법적으로. 왜냐하면 한국 입장에서 우리가 이란산 원유를 쓰지도 않고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하지만 한국이랑 이란은 사이가 이렇게 나쁜 나라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굳이 이란과 척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란산 석유가 다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은 아주 최대 고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고 우리 에너지 안보에도 중요한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손들고 간다든지 매를 먼저 맞는 필요는 있나 싶은 생각은 저는 듭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방위비나 이런 데서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애들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괴팍하고 성격이 안 좋은 우리의 주거래처 사장님입니다. 주거래처 사장님이 우리에게 괴팍하게 하고 무슨 물건 단가 낮추고 할 때 가서 시원하게 들이받고 오면 좋지만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맞춰줘야 됩니다. 대신 맞춰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심기가 토라지지 않게 하는 선에서 최대한 우리가 좀 늦게 그리고 우리 페이스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외교고 우리의 살 길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미적거리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뭐 패트리엇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중동 쪽으로 옮겨놓고 그랬는데 네. 주한미군의 군사력 네.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에 맞서는 능력 또 킬체인 뭐 능력 네. 이런 거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생기죠. 당연히 생깁니다. 네. 그럼 뭐 우리가 뭐 안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네. 좀 놀란 게 우리 사드가 뭐 한 6기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 들어올 때 야단법석을 예, 했는데 야단. 나가니까 또 이제 예. 문제가 그게 이제 포대가 한 6포대 있었는데 이제 네. 뭐 위성에서 보이는 건 3개 포대밖에 없어서 3개 나갔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되게 그래서 이 사드가 진짜 뭐 3개 포대 나가도 뭐 3개면 되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사드가 1년에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미사일 개수가 100기 정도, 96기 정도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비싼 미사일인데다가 예. 만드는 것도 굉장히 희소합니다. 이게 나가면 사실 채워넣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 말은 이 사드를 뭐 사실 한반도 방어에는 필요 없다. 한반도 조금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 사드로 저 고공에서 맞추는 건데 네. 이거는 괌이나 이런 거를 방어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한반도 상으로 날아올 수 있는 핵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드가 배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드하고 패트리엇하고 있으면 예. 저 높은 데 걸 맞추는 게 사드고 예. 좀 그 중간 것이 예. 패트리엇이고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게 나가면 채워지는 게 이제 이 생산 속도로 봤을 때는 하세월이더라라는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구멍이 뚫린다고 볼 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일 미군 해병대들도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럴 때 진짜로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지만 정말 지상작전까지 대대적으로 시작되는 일이 생긴다면 뭐 또 한반도에서 굉장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주한 미군 지상군이 나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도 사실은 28,500명이라고 하지만 네. 윤석열 정부 때도 28,500명 밑으로 내려간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순환하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비는 때도 있고 다른데 병력이 필요하면 보내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밑에 있는데 그 상징적인 숫자고 이 정도는 정원이다라고 해놔서 28,500명인 거지. 만약에 이제 중동 사건이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 전쟁의 늪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주한미군도 뭐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해도 뭐 미군이 지켜주는 것도 아닐 거고요. 네. 예. 근데 요즘 보니까 그 무기들에 대해서 특히 이 대공 방어망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네. 그 천궁2라고 하는 거 네. 그게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한국형 패트리어트다. 예.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UAE나 이런 데서 자기들 비행기 그 화물기 그 아예 가져와서 그걸 가져간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창고에다가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 한국 방산이 굉장히 뜨긴 했지만 사실 한국 무기 안 채우고 해외에 이렇게 막 밀어주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최근뿐만이 아니라 네. 계속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터키에 이제 뭐 흑표 전차인가요? 그런 거 팔 네. 때부터도 한국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일단 우리는 수출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일단 밀어내고 보는 그런 아니 우리 거 채워넣어야 되는 예, 우리 밀어내고 보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건 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드 같은 경우에요. 미국에 이제 1년에 96발 만들고 뭐 많이 만들어서 생산력을 올리면 100발, 120발인데 미국이 그래서 이게 이거 너무 늦다 해서 2030년까지 연간 만들 수 있는 그 대수를 한 400발까지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2030년까지 늘리는 게 연간 400발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사실은 뭐 100발에서 400발도 한국은 물론 뭐 쉽지는 않겠지만 미군이 2030년까지 된다면 한국은 한 2년 만에 만들 수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한국 무기들이 이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중동에서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한국이 이제 세계 방산 수출의 한 5위 정도 되는 나라로 올라오고 이 중동전을 계기로 더 곡간을 채워넣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빨리 만드는 무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뭐 얘기는 뭐 저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단순히 한국은 우리가 무기를 팔 때 무기나 뭐를 팔 때든 마찬가지죠. 어떤 단순히 무기나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를 팔게 된다면 네. 그 계약도 계속 오래 가잖아요. 네. 근데 한국산 무기들은 그런 시스템을 팔 수 있는 상황도 중동에서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UAE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UAE 네. 군대를 교육한 것도 오래됐고요. 이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 배치부터 운용 그다음에 군 훈련까지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약간 사업 모델이 또 이번에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무기 팔고 그 이란을 염두에 둔 방공망 만드는데 한국 무기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란하고 중국한테 찍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 이란의 샤헤드 드론 이런 거 만드는 데도요. 한국산 반도체나 한국산 공작 기계가 없으면 또 못 만들거든요. 아, 네, 한국산 공작 기계를 그들이 갖다 씁니까? 예, 그 뭐 러시아도 그렇고 그 이란도 그렇고 한국산 공작 기계를 많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이제 수출 제대로 하지 말라고 또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서 또 한국에 또 항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중국산만 쓰는 게 아니고 한국산도 많이 그럼요. 쓰는군요. 러시아는 한국산 공작 기계들로 다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있는 걸요. 아이고 저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국에 이제 나중에 있는 거겠지만 뭐 해외에서는 뭐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그 엔드 유저라고 하죠. 최종 소비자 잘 네. 관리 잘해라 이런 경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잘못하면 한국도 제재당하게 생겼네. 네, 한국은 뭐 병 주고 약 주는 나라죠. 무기 만드는 기계 공급하고 또 얻어맞은 나라에는 무기 팔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저렇게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 미국도 그렇고 이란 가서 때리고 말이죠. 또 베네수엘라 가서 그냥 저렇게 공중 폭격하고 그러는데 중국이 우리 한국이나 일본 오키나와 같은데 폭격할 가능성은 없어요? 아유, 그건 뭐 없길 바라야 되지만 뭐 네. 세상에 뭐 불가능이라는 건 뭐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미국이랑 진짜 한판 붙는 대만 네. 문제로 한판 붙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럼 그 후방 기지부터 네. 시작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그렇게 네. 된다면 전쟁이 진짜로 세계 대전처럼 번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중국도 그렇게 만들어서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만에 국한해서 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뭐 자꾸 만약을 붙여가다 보면 네. 너무나 좀 어려운 건데 그때 되면 진짜 세계 대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세계 대전이 네.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거니까 네. 우리가 가만 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예. 또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참 이게 우리가 아주 난처한 입장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일본의 행보를 보면 네.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뭐 저 파푸아뉴기니까지 해가지고 쭉 그렇게 선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은 빠져 있어요. 그게 예. 대중국 봉쇄망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한국이 빠졌다라고 하고요. 또 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비수처럼 들어가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생각은요. 한국이 그렇다고 해서 빠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빠진 건 아니에요. 한국의 특징이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방송에 저번에 나와서도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의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말한답니다. 비우호국 중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다. 한국은 러시아가 선정한 비우호국 30여 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적국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우호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우호국이고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네. 그 중에서 제일 우리랑 말통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한국을 찾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한반도라는 이 대륙의 끝에서 네. 줄타기를 하고 4,000년 넘게 살아온 나라의 균형 감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하긴 그래요. 예. 그 대륙이 다 공산주의 세력이었는데 끝에 조그맣게 예. 하나 반 그것도 예. 전체 반도가 아니고 예. 반만 붙어서 예. 살아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의 숙명이긴 한데요. 비우호국 중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 이게 뭐 좋은 칭찬인지 아니면 비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는 그게 좀 나쁘지는 예.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이 히토류 버블이나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도 뭐 네. 중국이 지금 한국에 히토류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준다고 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한국에는 잘 예. 줘요? 예, 왜냐하면 한국까지 적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네.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언젠가는 도달을 할 건데 네.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또 그러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그 서해안 뭐 그 군사시설 설치 비슷한 예. 거 설치한 것도 예. 어느 정도 지금 물렸죠 중국이.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하고까지는 한국까지 거기도 하다 보면 자기들도 힘든 거죠. 이제 네. 뭐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우리도 뭐 한국 정부도 뭐 이거는 사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금까지 그런 줄타기를 해온 거니까요. 네. 예. 어정쩡한 입장. 예, 어정쩡한 입장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뭐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좀 강한 네. 발언을 내뱉을 때는 있었을 겁니다. 보수 정권일 때 좀 더 네. 강하게 하고 진보 정권일 때는 좀 덜 하고라는 게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의 이 줄타기는 뭐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이 국제적인 제재를 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앞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떤 인계치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이 이제 우회 수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래요? 예, 한국은 그거를 제재하는 법이 사실은 마땅치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일본이나 어디 해외의 다른 업체가 한국을 경유해서 러시아로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데로 물건을 보낸다고 할 때 네. 한국은 그걸 아주 단속을 막 심각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중고차 시장이 우리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단속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고차를 스탄 지역으로 보내서 그게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유차 같은 건 사실 전략 물자입니다. 전쟁이 나면 경유차 같은 거는 전쟁 징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 경유차가 예. 그리고 한국 전략 트럭 물자예요? 같은 한국 트럭 같은 것도 그렇게 뭐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꼭 우리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아도 서방에서도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또 우리의 폐가전 제품이나 뭐 이런 걸 사들여서 거기서 반도체 빼가지고 또 들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데 요새 그런 이 한국이 그런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해외에서 이제 항의도 많고 해서 뭐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 법률상 이 그런 거를 뭐 강력하게 단속할 그게 없어요. 우리가 미국 법을 지키라고 한국 업체에 말할 수 있나요? 한국은 한국 법이 있는데 우리가 유럽 법을 지키라고 한국 업체에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한국 공무원들이 가서 이건 문제가 됩니다. 혹시 미국이나 해외 수출 전혀 안 하고 사실 거면 뭐 이렇게 하고 사세요. 그러다가 제재 당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설득을 하면서 네. 주저앉히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는 알 수 없고요. 뭐 최근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면 태양광 한화의 태양광 예. 패널이 미국으로 수출되다가 중간에 세관에서 잡혀가지고 통관 못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지금 뭐 한화의 그 태양광 공장에 있던 사람들 뭐 절반을 해고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슈가 뭡니까? 그 이유는 거기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온 부품들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협력업체 이런 데서 거기 걸 섞어서 네. 하는 게 문제가 돼서요. 그게 뭐 사실은 미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을 인권 탄압,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습니다. 인권 탄압 네.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만든 거는 이제 강제 노동에 의한 거다라고 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린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도 뭐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우리 반도체들 뭐 이게 좋은 반도체가 아니라도 네. 이제 뭐 정밀한 미사일 같은 거 만드는 데는 한국 반도체가 또 들어가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거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중간에 뭐 수출하는 바로 러시아나 이란이 아니라 어디 인접 지역으로 보내서 들어가게 만든 것들이 걸리게 된다면 그건 아주 굉장한 큰 타격이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작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공작 기계 잘 만드니까 이제 그런 거 지금까지는 뭐 옛날 거 가져가서 했다고 하지만 네. 이제 뭐 새로운 것도 좋은 거 나오면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단순히 돈만 노려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중에 그런 게 걸리게 되면
뭐 큰 기업들, 우리 대기업들에 대한 제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중국에다가 선박 엔진 수출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괜찮았습니까? 저는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그림자 선단에 들어간 배의 한 절반 가량이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한다면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지금 예전 대우중공업에서 만들었던 그런 배들인데 하긴 낡은 그러면 배라면 대부분 한 수리해야 절반은 되잖아요. 한국산이겠네요. 예, 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한국산 부품 필요해요. 네. 그러면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이 다 한국산 부품 배 가지고 수리를 할까요? 그 배 왜 수리해 줄까요? 그거 어디 갈지 우리 다 알면서 보내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한계에 도달하는 지금은 뭐 아직 그 임계점에 오지 않았습니다. 네. 않아서 제재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더 심해지고 공급망 분리가 확실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집요한 나라라서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작년 말에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바이든 정부 말기에 10년으로 늘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 제재 위반이 뭔 사형이냐라고 하겠지만 미국의 지점이나 달러로 거래하면 10년 후에 그 누구도 미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지사가 있다거나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10년 안에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손봐줘야겠다라고 한다면 때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들은 건데 지금 미국에서 제재 위반 이런 걸 단속하는 정부 부처의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한국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주목받고 있고 제재 위반이나 어떤 수출 통제 위반에 어떤 이 진영 안에서 한국이 어떤 판단을 하고 배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들의 일탈이 있지 않을지를 살펴보고 있고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 이게 임계치를 넘어서 정말 네. 그 명시적인 제재로 이어질지. 네.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렇게 그런 거를 지금 하는 뭐 제가 들은 거지만 이 아시아에서 가장 첫 번째 초점은 대만에 있고 그 다음이 한국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뭐 대만은 워낙 반도체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거나 한국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10년 안에 어느 순간 한국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혹은 어떤 기업의 대규모 일탈이 미국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한꺼번에 꺼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와, 우리가 그런 위험을 안고 살고 있군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생션랩의 조희준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